자, 연준에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시간이 거여가지고, 오늘도 강의를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이제 우리가 금리가, 시장 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빠르게 뛰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긴축 전환의 공포가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걸 한번 평가해 볼게요. 자, 연준의 입장은요. 연준의 입장은 인플레이션, 물가, 돈이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하는데 연준은 지금까지는요, 인플레이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흔히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돈을 푼 방식하고 이번에 돈을 푼 방식은 좀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주로 그러니까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시장에 그러니까 이 돈을 투입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가게들한테도 직접 돈 나눠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가게들한테 나눠준 돈이요.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 규모면 안 됩니다. 수요를 크게 자극할 만큼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이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이건 연준뿐만 아니라요. 유럽 중앙은도 마찬가지고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용어들이 AIT라는 이런 용어들이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목표를 되게 2%에다 맞추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나 선진 국가들은요. 근데 이 2%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이 2%가 이게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유연하게 이것을 인플레이션을 단기적으로 잠깐 2% 넘어도 예? 그거는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2% 넘게 그러니까 이게 지속될 때나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경제가 고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고용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 속에서 금리 올리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달 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적완을 재개하겠다는 걸 그랬어요. 예?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채권들 이런 거 사주는 거에 돈 투입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국채도 월 800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주택담보 이 채권도 그러니까는 월 400억 달러 이상씩 그러니까 사주겠다 월. 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풀겠다는 얘기는 국채를 이게 사들이고 MBS를 사들인다는 얘기는요. 장기 금리 인상되는 걸 억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장기 금리를요. 예? 한번 보세요. 미국의 고용 상태 봐보세요.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연 한 6만 달러 넘는 이게 이제 고임금 일자리라는데 6만 달러면 그렇게 큰 사실 소득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다면 7,2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중산층 정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시간당 20달러 미만, 연 2만 7천 달러 정도 미만 되는 저임금 일자리는요. 지금 고용이 20%나 지금 그러니까 하락한 상황이에요. 이게 조금 회복됐다가 하반기에 회복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20%나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경제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이 긴축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미국의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상승률이 뭡니까?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요. 증가율인데 이게 특히 핵심 소비 지출 보게 되면은 지금 봐보세요. 90년대 후반 이후에 거의 2% 여기 이게 뭐냐면 2% 미만인데 최근에도 보게 되면 한 1.4% 정도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 떨어져 가지고요. 그렇죠? 지난 5년간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 시대가 돌아온다고 하는 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죠.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18년도 수준을 아직 안 올라간 상태예요. 2018년 상황도 아직 예? 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유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랬죠.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 유가가 많이 올라갔죠. 한 40달러 있던 게 그러니까 50달러가 넘어섰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봐보세요. 이게 2019년도 유가입니다. 2019년도 유가 수준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예? 코로나 이전 수준을요. 거기다가 지금 석유 시장은요. 석유 공급이, 석유에 대한 수요는 잠깐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억압된 상태고 석유 공급이 아직도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는 급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난 1년간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만간에 그러니까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인데 올해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이 3월 달에 폭락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 2월 한 14일부터 이렇게 미국에서 발생하고 난 다음에요. 그때 수준 정도 온 거예요. 그때 수준. 네? 그때 수준. 미국이 3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금리를 제로금리로 막 내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로금리 이전 상태로 그러니까는 정도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이라는 얘기고요. 30년물 국채 수익률도 한번 봐보세요. 좀 올랐죠. 올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달 수준, 지난해 2월달 수준 정도. 라나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냐면 연준은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찍어내고 있어요. 찍어내고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는 지난 1년 동안에 쭉 이렇게 찍어낸 것들이고, 지금도 최근에도 계속 찍어내고 있고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는 사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말 듣고 주식시장 갈 판단할 필요 없지만은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자산시장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 좀 알아달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앞에 쭉 이런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은, 자, 한국은행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금융안정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금융안정의 최대 장애물이 뭐예요?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불평등이요. 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금융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다는 거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투기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대다수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혀요. 경제를 그러니까 늪에 빠뜨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을 이 정부의 이 경제 관료들이 계속해서 안정화 얘기를 하죠. 저는 오래전부터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다 이거예요.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안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정화. 안정화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싫고 떨어지는 것도 싫고 이런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이라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왜 실패했냐면요. 이겁니다. 관료와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카르텔의 기득권을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 지도자도 경제에 대해서 적어도 그러니까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정답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그 다음에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 대량 공급하겠다. 이재명 지사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관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관료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단기 성과에 집착합니다. 왜? 정권에 청와대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바뀐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수십 년 거기 있어야 돼. 그 자리에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대개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돈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보게 되면 떡고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건설도 카르텔이 굉장히 많이 있지. 건설 카르텔 로비가 이제 가고 있고요. 여기에 청와대 참모와 관료들이 대통령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엇박자 정책을 제시하면서요. 대통령이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으면은 참모와 관료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교한 정책을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엇박자 정책을 내놨다니까요. 엇박자 정책. 좀 뭐냐면 부동산 시장 살리기로 그러니까 선회를 해요. 개혁 세력들이 퇴진하면서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는 결국 뭐냐? 소득주도 성장 성과를 와해시켜버렸죠.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양극화 좀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이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 때문에 예? 국민들한테 그러니까는 원성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다 잘하고서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인기도 많이 잃었고요. 근데 대통령은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예?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라. 그리고 중산층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공공임대 대량 공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료들이라든가 이래서 뭘 했느냐? 관료 참모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 종부세와 양도세를 그래서 인상을 했어요. 한편에서 이렇게 쇼를 한다고요. 관료들이요. 예? 관료들이. 예? 기재부나, 특히 기재부가 많이 이런 일 있죠. 이렇게 하면서 한편에서 뭘 발표합니까? 2017년 12월 연말부터 이제 개혁세력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물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뭘 합니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죠. 예? 임대주택을 하는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금을 양도세를 그러니까 아니 종부세를 양도세를 과세를 안 하는 양도세도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임대사업 하라고. 임대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다주택자 주택을 여러 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임대사업자를 하면서 더 주택을 늘려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더 주택을 매입해가 늘려요. 그러니 다주택자 주택을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올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효과가 없죠. 이런 식으로 눈을 가린 거예요. 대통령의 눈을요.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냐? 공공임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임대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눈을 가렸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예? 그러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아주 장기 공공, 그리고 초장기 공공, 그러니까 양질의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을 하면서 하는 정책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처분하지 않으면은, 이 세금을 그러니까, 과세를 그러니까 해가지고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 이 우선순위를 바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세금을 딱 올립니다. 올리면 뭡니까? 대통령이 볼 때는, 얘네들이 내 말대로 잘 하는구나. 하지만은, 딴짓을 하고 앉았는데요. 예? 임대사업자한테 이렇게 혜택 주는 걸 더 확대시키는데, 누가 주택을 팔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매입 임대사업자가 계속 증가해요. 문재인 정부 속에서도. 예? 계속 증가해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만 사실 바꾸면 돼요. 이거는요. 이들에 대한 이 혜택을 가려면요. 시행령은요, 국회 저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통령 시행령이기 때문에. 예? 자,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요, 이 아파트 수익률하고 제가 이제 봤을 때 제조업의 이제 영업이익률하고 보게 되면은, 이게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높아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지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수도권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부업으로 하고 앉는 게, 이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고서는 국민들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들을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2019년 기준 가구와 주택 통계를 한번 봐보세요. 보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이 한 984만 채 정도 됩니다. 무주택 가구가 한 889만 채 돼요. 다주택자들을 집을 내놓게 하는 것이 무주택자들이라든가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 살 능력이 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동산부터 다음 시간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경제 기득권 혁파와 관련 두 번째 주제 금융과 관련된 걸 묶어서 같이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벌써 10시가 돼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다스베이다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제가 앞에서 너무 많이 투입을 했는지 이 나머지 남은 내용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이거를 끝내기가 지금 오늘 끝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여기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다음 시간에 이 금융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금융의 소위 말해서 이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다음 주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좀 여러분들 좀 자산시장을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좀 자세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부터 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세요.